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나 온라인 매체상에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많죠. 한국의 벤츠 옛날 같지가 않다. 삼각대 마크 달려있다고 사주는 한국인들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벤츠의 위기론이 되게 한껏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물론 벤츠가 해외차 수입차 하면은 매출 1등을 찍던 과거와는 다르게 BMW의 왕자를 내려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수입차 중에 2위, 1년 판매량이 64,000대 이런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긴 했어요. 한국인은 벤츠 사랑 진짜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요즘 이런 상황에서 진짜 힘든 사람은 말 없는 거 아시죠? 어떤 회사가 진짜 망했을 때는 얘네 망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회사 언급조차 없을 때, 바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한때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자동차 회사 독일 독삼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아우디입니다. 아우디가 요즘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냐면 BMW, 벤츠, 테슬라, 볼보, 렉서스, 토요타에 밀려서 백단가가 4배, 5배에 이르는 거의 포르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한때 독삼사, BMW, 벤비아 막 이렇게 할 때 비등한 라이벌 관계였는데 쟤네들은 슉 거의 10배를 팔아제끼고 있는 판에 10분의 1로 쪼그라드는 셈이잖아요, 아우디는. 오늘은 이 아우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제 기억상에 아우디 진짜 예쁘다, 아우디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디자인 짱이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요. 성공한 사업가가 타는 A6 아니면 또 사회 초년생이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전문직 돼서 타는 첫 차 A4 이런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선 신차를 아우디를 뽑나고 미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흑우야, 아우디 그렇게 좀 못 나간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요즘 들어서 아우디 판매량이 좀 늘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참혹한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쟁사들이었던 BMW, 벤츠보다 10분의 1 토막난 판매량이기 때문에 조금만 1000대 2000대만 더 많이 팔려도 판매량이 20% 30% 뛰는 게 쉽겠죠. 사실 BMW가 막 1000대 더 팔렸어 막 그럼 거의 뭐 3%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이게 아우디가 얼마나 위기였었냐면, 자,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이전에 1만 대, 1만 8천 대, 2만 5천 대, 3만 대까지 팔던 아우디가 2017년 한국에서 0대, 960대를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93%. 야, 이게 말이 되는 수치야? 아니, 한 회사의 매출이 한 7%만 줄어도 위기다, 우리 5% 10%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7%가 줄었냐 얘기할 텐데, 뭐 영업이익이 10% 줄었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는 매출의 93%가 폭락을 했다. 진짜 이게 아우디, 폭스바겐 입장에서 진짜 뼈 아팠던 게요, 그 시장, 한국 수입차 시장은 완전 호황 중에 호황이었습니다. 매년 역대 수입차 판매량을 쭉쭉쭉 갱신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도 이제 잘 버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좋은 회사 다니고 이제 GDP 3만 달러 막 넘으면서 먹고 살기도 괜찮고 이제 하면 뭡니까? 사치품을 올려가죠. 내가 좀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가 진짜 불티나게 팔렸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데 아우디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후에 이야기할 건데, 어떤 모종의 사건 때문에 그 상승세에 편승하지 못했습니다. BMW하고 벤츠가 그 이점을 톡톡히 아주 흡수를 했었죠. 자,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우디의 패망 요인 1번, 디젤 게이트가 일어난 다음에 완전 아우디는 이러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역대급 떡락 판단들만 여러 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떡락을 했고요. 또 한국인분들이 많이 지적하시죠. 왜 한국만 AS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아니 뭐 AS 서비스 한 번 받으려면 3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아우디의 몰락이 되게 놀라운 이유는 한 가지로 자동차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되게 잘 팔리고 있고, 또 독일 자동차 검사 기관이죠, 매년 800만 대에서 900만 대 사이에 출고된 지 1년에서 3년이 된 자동차들의 성능을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아우디가 여러 모델이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준수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굳이 독3사를 비교하자면 E클래스, 그 다음에 A6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가 BMW 5 시리즈 순이었다고 해요. 자동차 성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또 그리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아우디 디자인도 너무 막 못생겨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우디 디자인 되게 예쁘죠. 언제는 약간 제네시스도 좀 보고 배워라, 아우디 디자인 쫙 잘 빠지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브랜드가 너무 옛날 같지가 않다, 그죠?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차는 좋은데 한국에서 완전히 옛날 같지 않아진 이유가 뭐야?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가 뭘까? 사건의 발단은 전설의 디젤 게이트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젤 게이트가 뭡니까? 아주 가볍게 정리를 하면, 사실 디젤이라고 하면은 좀 친환경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소비자들도 환경도 좋고 나도 연료 비용을 좀 감축하고 연비도 더 좋고 좋지라고 생각을 해서 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아우디 또 폭스바겐 그룹이 이
소비자들과 또 정부 규제 당국을 완전히 속였죠. 차량 성능 테스트할 때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운행할 때하고 성능이 달랐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공기 중에 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40배가 더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이런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 1년에 400만 대, 700만 대 이렇게 자동차를 파는 그런 기업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할지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당연히 미국에선 엄청나게 크게 처벌을 받았죠. 당시 돈으로 11조 원의 벌금을 물었고 개인 차주들에겐 뭐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 800만 원까지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줬을까요? 물가 감안해서라도 한 300만 원, 500만 원 줬어야겠죠? 야, 여기서부터 첫 번째 똥볼이 시작되는데 한국에서 줬던 게 딸랑 100만 원짜리 정비 쿠폰. 아니 뭐 현금도 아니고 상품권도 아니고 아우디 정비 쿠폰은 뭐냐? 진짜 한국은 본 그 자체로 보는 기업들이 한국이나 외국이나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정부 당국으로 상대로도 아니 어떻게 이게 또 이중으로 또 기망책을 또 쓸 수가 있어. 서슬퍼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눈치 게임을 하다가 제대로 쳐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에선 11조 원의 벌금을 당연히 그대로 정직하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진짜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나쁜 짓을 좀 하는구나. 우리도 벌금 이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 개정했으니까 10억 과징금 너무 적다. 100억으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이 100억 좀 피하려고 자동차 판매 종당, 그러니까 막 5종을 팔면 500억이겠지요. 아우디는 그 직전에 이게 법 과징금이 상한액으로 바뀌기 전에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과징금이 상한 100억 적용 시 늘어났을 것 같은 680억보다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178억을 맞았다. 야, 이게 꼼수를 부리면 쓰나 종특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국토교통부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진짜 안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역사에 남을 판결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일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32개 차종 80개의 모델을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정지시켰다. 자,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2만 대, 3만 대, 3만 5천 대 쭉쭉쭉 팔던 회사가 한 번에 이렇게 고꾸라졌죠. 야, 어떻게 1년 매출이 거의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도 아니고 0으로 수렴을 하냐?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우디가 사실 이렇게 완전히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친환경 웨이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2030년, 40년대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서슬퍼런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회사 전체 예산을 전기차로 완전히 쏟아붓고 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게 2019년 A6 8세대를 출시한 끝으로 신차 없이 5년을 존버를 했다. 아마 신차를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차, 페이스리프트 이런 것들이 좀 신차를 뽑는 맛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산 사람하고 내 자동차가 똑같으면 그게 뭐야? 메리트가 있어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우디가 신차 없이 5년을 존버하는 사이에 한국 수입차 시장이 그렇게 클 때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렸고요. 그 사이에 벤츠하고 BMW가 반사이익을 제대로 맛보았지요. 아주 잠깐 흑우스토리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비교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오며 가며 이런 문구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바꾸시면 최대 몇십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거저줘 뭐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술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조를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들한테 돈을 주는 구조를 따져보면 이해가 또 빠르게 되실 텐데요. 혹시 인터넷 가입할 때 이렇게 SK, KT, LG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 똑똑똑 저기요 저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알아보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안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런 통신사들은 자기 발로 매장에 들어온 고객보다 이렇게 비교원이라든지 외부에서 고객을 데려오는 마케팅 채널에 훨씬 더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요.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온 고객들은 잡아다 놓은 물고기다 이거죠. 비교원은 이렇게 통신사한테 받는 그 마케팅 인센티브를 인터넷이나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게도 나눠서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엔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엔 최대 30만원 모두 합해서 최대 128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휴대폰 약정 끝나고도 귀찮아서 아직 안 바꾸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비교원에 들어가서 비교해보세요. 비교원에서 가입하고 친구 추천까지 하면 4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받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혜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보시면 편하게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흑우스토리 채널을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흑우스토리 채널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한 가지 추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말씀해주세요. 그럼 아우디는 그동안에 뭐 생각이 없었냐? 아닙니다. 아우디도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으니 바로 뭐였냐? 아우디 A3 세단 다들 기억하시죠? 아우디의 대대적인 할인 정책. 아우디를 그 가격에? 말도 안 돼.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2018년에 아우디 A3 세단 40% 할인. 야, 이게 얼마나 약간 파격적이었냐면 무려 독삼사의 아우디를 2천만 원에 살 수 있었다. 물론 약간 제일 기본 트림 모델부터 시작을 했을 때 좀 고급 프리미엄 라인은 4천만 원부터 살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2천만 원이었으면 지금 뭐 조금 더 오르긴 했겠지만 그때에도 되게 싼 가격이었어요. 사실 이게 판매량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효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의 브랜드를 전체를 박살낼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이후에 한국인 눈치 빠른 소비자들은 신차 가격을 이렇게 급격하게 할인해버리면 또 내년에도 아우디는 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아우디는 그냥 기본이 30% 40% 할인을 깔고 하는구나. 스티커에 붙어있는 신차 가격이 출고가가 그냥 그게 그거가 아니네,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뭐 벤츠는 딜러도 막 콧대도 높다 가도 아무리 사정해도 할인이 5% 7%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냥 옵션이나 아주 살짝 넣어준다, 엔진오일 쿠폰 넣어준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아우디는 이렇게 할인해보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가 확 내려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야, 사실 새로 신차를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줘버리면 그 내년에 사는 사람 입장이랑 중고차로 팔 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신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를 할인해서 신차를 살 수 있다면은 중고차는 그거보다 더 많이 50% 60% 감가를 때려야지 아우디를 겨우 살 거 아니에요. 아니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고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의 감가상각폭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우디가 또 한 번 이제는 판매량을 좀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할인율도 정상으로 높이자 그러자마자 다 판매량이 쭉 고꾸라 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쨌든 앞으로의 좀 아우디의 모습은 좀 어떻게 될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있는 국내 수입차 판매량 아우디가 역시 뭐 렉서스, 토요타한테도 밀리고 포르쉐와 겨우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아우디는 신차 모델들을 전기차의 힘을 빡 줘가면서 출격 준비 중인 것 같죠. 그런데 흑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우디의 브랜드가 한국에선 이미 많이 망가지고 무너져서 이런 게 회생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은 특히 자동차 성능 아니 뭐 승차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 하차감 이런 거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무너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사치품의 근본적인 한국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에르메스, 샤넬이 언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가도 팡팡팡 뛰고 한국에서도 큰 인기가 있었나요? 야, 주가 보면 진짜 미쳤다. 2014년 이후로 10배가 넘게 뛴 주식, 바로 옛날에는 부자들한테만 팔던 거에 샤넬이고 에르메스였는데, 그거를 특히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의 중산층들에게 마치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혹은 부자가 된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판타지를 팔면서 그 저변이 확 커졌잖아요. 아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뭐 한국으로 따져도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게 풀이 중산층으로 확 넓어지는 순간 이게 멀티풀이 10배 20배 갈 수 있는 약간 근거가 되었는데, 자, 자동차는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습을 보여주게 자동차 말한 것이 없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1인당 명품 소비가 미국,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 정도 큰 미국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인은 돈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라고 의아할 수 있는데, 우리 다들 잘 알죠. 이제 경기도 위축되고 하면서 실제로 지표를 보면 오히려 3년 전, 5년 전보다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 있어서 가처분 소득, 즉 우리가 주거비 말고 꼭 먹어야 되는 음식비 아니면 난방비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가처분 소득이 갈수록 줄고 있다. 야,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하위 20%부터 상위 20%까지 나란히 공평하게 0% 미만의 지금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 한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빼고 잘 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명품이나 아니면 사치품들을 뭐 자동차들을 쭉쭉쭉 사던 게 한국인들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사실 샤넬, 에르메스 아무리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지만 가격이 사실 미쳤죠. 백 하나에 970만 원? 사실 대부분이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중산층의 소비자들한테 이 가방을 살 충분한 돈이 있나? 생각을 할 때, 아니 어떻게 가방에 세상에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아파트 월세도 내야 되고 아니면 담보대출 갚아야 되는 돈도 있고 식비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 가방은 사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월급의 3배를 써? 안 그래요? 또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거 샤넬이나 에르메스를 가지고 있는 제 또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샤넬 가방 900만 원짜리 사고 나도 샤넬을 중고가 방어가 되게 세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 이걸 700만 원에 대팔 수 있으면 3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약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샤넬 오너가 되는데 유지비가 월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야, 이거 완전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야, 이런 거 약간 또 명품 회사들에서 눈치를 빠르게 챘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품 회사가 한국에서 명품 가방을 잘 팔기 위해 단행한 조치 뭐였습니까? 바로 가격을 미친 듯이 인상을 했다. 2019년에 715만 원 하던 클래식 플랫 미디엄백 클미라고 하잖아요. 이걸 불과 2년 만에 1,100만 원을 올렸다. 이게 1년에 막 2번, 3번씩 올렸다고 해요, 샤넬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스위스,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국민 소득 수준이 더 많은 나라죠. 한국이 샤넬 가방이 가장 전 세계에서 1위 나라가 되어버렸다. 야, 한자랄 명품에서도 원탑이 되려면 이렇게 똑똑해야 돼. 소비자 심리를 꿰뚫고 있어야 돼. 가격을 이렇게 올리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 중고가 방어가 미친 듯이 잘 됐습니다. 판지 3년 된 클래식 미디엄백이 869만 원이었던 게 2년 3년 되니까 1,100만 원까지 올랐죠. 왜냐? 백화점은 더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랐으니까 중고가도 물론 사용감이 조금씩 늘어나고 가죽이 조금씩 해지고 해도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게 명품 회사들의 마케팅, 가격 책정 마케팅 정책이 진짜 지린다, 그죠? 그런데 요즘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중국과 방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소비자들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옛날만큼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용의가 크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가죽으로 된 백들, 아니면 뭐 옷들, 명품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가 않고요. 어떤 업체들이 인기가 많냐? 귀금속, 주얼리 업계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도 반클리프 아펠과 그라프 매장을 동시에 열었다. 최근에 계속 생기고 있는 매장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반클리프 아펠 아니면 뭐 부쉐론 이런 되게 주얼리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 주얼리 업체들이죠. 왜냐? 감가를 덜 먹는 사칭품이 가장 마지막까지 구매력이 남고 있기 때문. 요즘엔 진짜로 이런 데도 그냥 샤넬 그런 모습을 답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렇게 이렇게 인기가 치솟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딱 올랐나 봐요. 1월에 올렸는데 4개월 만에 또 가격 인상을 한다. 1년에 3번, 4번씩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명품 주얼리 부쉐론 22일부터 최소 6% 가격 인상. 이렇게 물건도 잘 팔리면서 가격도 쫙 올리는 게 한국의 사치품의 성공 공식이었는데, 아우디처럼 이렇게 아우디는 1년, 2년 지나가면 엄청나게 또 할인을 때릴지 몰라, 이런 게 소비자 인식이 박혀 있는데 아우디를 사람들이 사치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더 살 수 있을까? 사람들 인식상 이제 1년만 지나면 중고차 감가가 엄청나게 심해서 반값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실제로 8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그 8천만 원이 모두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만큼, 감가상각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 한 달에 쓰는 비용인데 그게 너무 커져버렸다. 그래서 약간 같은 8천만 원이어도 살 수가 없게 힘들게 된, 별로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우디가 되어버렸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아우디의 브랜드 파워가 예전 같지 않고 좀 부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좀 남겨주세요.